일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 기념관인 칠안 특공평화회관과 인간 어뢰 기념관인 카이텐 기념관이 있습니다. 본질은 끔찍한 비극의 실체이지만 철저하게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20살 전후의 앳된 젊은이들을 강요와 협박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함인데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어뢰는 두 장교가 국가를 위해 계획을 세웠으며 자원하는 청년들과 모든 것을 비밀리에 훈련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미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편지 특종 보도로 새롭게 알려진 내용도 그렇습니다. 야마구치현 슈난시에 있는 인간 어뢰 기념관 카이텐 기념관에는 훈련에 동원된 젊은이 145명의 유품 등 약 10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카이텐 발사훈련 기지 유적도 있습니다. 카이텐은 1550kg의 탄두를 싣고 단 한 명이 탑승해 직접 운전해서 연합군의 함정을 목표로 타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유조선 한 척을 침몰시킨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 어뢰 기념관인 카이텐 기념관이 2일 그동안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공개했습니다. 카이텐 훈련 기지의 정비공들과 훈련 승조원들의 일기와 편지와 유품들을 50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그 자료 중에 공개된 하사관의 편지 중에 인간 어뢰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고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인간 어뢰는 일본군 두 장교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기지의 많은 군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하사관의 편지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 특수 잠항정이라고 하지만 인간 어뢰일지 모르겠다.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 어뢰 카이텐에 대해 정비공으로 있던 하사관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편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편지 공개에 대해 기념관 측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번에 작업한 아카이브 데이터는 향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비극과 일본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어도 평화를 위해 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이곳들을 방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침략 전쟁과 생명 경시 등의 비극을 깨닫고 진실을 만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곳이 평화를 지키다가 희생된 청년들의 기념관이 되어버린 거죠. 가미카제와 카이텐을 타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어린 청년들의 모습은 일본의 의도에 따라 연출된 거고요. 카이텐은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 도중에 엔진을 중지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을 하게 되면 딱 수평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료도 제한에 주입했습니다. 출발 전에 정확한 진행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근처까지 잠행을 하다가 예측한 거리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떠오르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승조원이 다시 정확한 거리와 목표를 확인한 후에 바로 잠행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카이텐은 타격에 실패해도 회수되지 않으며 탈출 장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카이텐 유적지에는 실행된 적이 없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카이텐 기념관에는 단 한 번 실행했고 미국의 유조선을 침몰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서태평양 최전선 기지인 울리시에 전박되어 있는 유조선 미시시 뉴어를 수중 기습 공격해 폭발시켰습니다. 인간 어뢰 기지 유적지에 있는 안내 간판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수도 도쿄를 침공해오는 연합군의 전함을 공격하기 위해 폭발물을 가득 싣고 혼자서 잠수함을 조정하는 특공대가 배속되었지만 카이텐의 공급이 지연되어 출격하지 않고 종전이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연합군이 멀쩡히 잘 있는 도쿄를 공격하려고 온 것처럼 적은 것이나 실제 145명의 인간 어뢰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출격하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금방 탄로가 나고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도 뻔한 거짓말을 당당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이텐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90세가 다 되어서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며 잘못된 충성으로 끌려나가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를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인간 어뢰는 쿠로카 히로시 대위와 니시와 세큐오 중이가 처음 발안을 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카이텐을 타고 바다로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기념관에는 뻔한 거짓말만 공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세대들은 인간 어뢰 액세서리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며 역사를 모르는 극우 세대로 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시마현 큐슈시에는 가미카제 기념관인 칠안 특공평화회관이 있습니다. 가미카제 탑승원은 제로센이라는 단발 엔진 전투기에 250kg의 폭탄을 적재하고 출격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44년 8월 21일 첫 출격 이후 총 3,300기가 출격했으며 탑승원 중에는 11명의 조선인 대원도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후미진 구석에 조선 반도 출신 특공대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10여 년 전에 어느 누군가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 어뢰 카이텐 승조원이나 가미카제 탑승원이나 거의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병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강요당한 것이며 대부분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한 젊은이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은 숨기고 전쟁에 희생당한 숭고한 생명으로 포장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어린 하사관의 편지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일들은 오늘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 죄과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을 휩쓸었습니다.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기생충의 잔치였습니다. 기생충은 92년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고 올해로 100일주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신기록을 이뤄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해 1955년 미국 델버트맨 감독의 마티 이후 처음으로 두 상을 동시 수상한 작품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할 때 늘 가슴에 새긴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한 말이다. 이때 카메라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을 비추자 기뻐 웃었고 모두가 일어나 노장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1917의 손을 들어주며 기생충은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지난해 로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영화 로마는 대부분의 매체가 작품상을 탈 것으로 예측했지만 작품상의 영광은 그린북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로마와는 달랐습니다. 기생충은 비영어권 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카데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상을 받고 칸느와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받은 데는 괴짜 천재라고 불리는 봉준호 감독이 있습니다. 지난해 칸느 영화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장르 영화를 찍습니다. 다만 좀 이상하게 만들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규칙 틈바구니로 제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같은 걸 끼워 넣죠. 봉준호 감독은 연출뿐만 아니라 직접 각본을 쓰고 콘티를 그리며 각본의 모든 장면을 그려 만화책처럼 만든 뒤 배우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머릿속에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배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며 영화 전반적인 디테일을 자신의 그림대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봉준호 감독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옥자를 함께 만든 세계적인 촬영감독 다리우스 콘지는 봉준호 감독은 대단한 설득력을 갖춘 이야기꾼인 동시에 독재자가 아닌 리더다. 군조로 치면 성군, 장소로 치면 덕장이며 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봉준호 감독과 설국열차를 작업한 후 정말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설국열차 오디션이 미국에서 열렸을 때 크리스 에반스는 오디션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사배를 들여 보스턴에서 LA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은 살인의 추억의 광팬이었고 마더도 굉장히 좋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열혈 팬이라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당시 캡틴 아메리카가 온다니 라고 놀랐다며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결국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동안 촬영했던 감독과 촬영 방식이 전혀 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장면을 찍을 때 와이드숏으로 전체 장면을 찍고 인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찍고 편집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이미 머릿속에 편집이 다 되어 있어서 각 대사마다 필요한 부분만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봉준호 감독 머릿속엔 완벽한 편집본이 이미 들어있다며 찍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편집본대로 찍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으면서 못 한 포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이 53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봉준호 감독을 급이 다른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실제로 대본뿐만 아니라 콘티를 직접 그리고 편집까지 염두에 두고 촬영에 임해 불필요한 장면을 찍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가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스태프들이 과도한 노동에 혹사당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막내 스태프를 비롯해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을 다 알고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의 성공은 천재성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했지만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당시 연기력을 인정받고 한창 뜨고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첫 영화에 실패했지만 그 배우는 당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본이 완성되고 그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보냈지만 그가 할 거란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거절되더라도 전화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배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선뜻 출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란 봉준호 감독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5년 전에 당신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배우는 송강호였습니다. 5년 전 무명이었던 송강호는 영화 오디션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했던 건 떨어졌다는 연락도 한번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디션을 본 한 영화의 조감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송강호는 이 문자를 받고 감동했고 바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의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 출연했고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총 4번의 작업을 함께 해왔고 모두 대성공을 거두며 둘은 세계적인 감독과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 최고 감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천재적인 영화적 상상력과 연출력, 게다가 훌륭한 인성이 있었습니다.